안녕하세요. 이제 10회 2부를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2부는 2분기 실적 발표 뒤에 뭐 생각의 변화나 네네. 할 산업이나 기업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사님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네.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튼 지루하긴 하지만 제 포지션이 이거기 때문에 메리츠이기 때문에 메리츠 이야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메리츠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서도 계속 상대 비교를 하긴 하고, 근데 그 상대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저는 메리츠를 지금 거의 7년 차가 되게끔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쌓인 좋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거기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은 어쨌든 가치 투자자라는 게 제 성향을 강화시켜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합하게끔 상대 비교되는 기업들이 저한테는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지금도 말하겠지만은 메리츠에서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강하게 홀딩을 또 하고 있고 하려고 할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제가 보는 그런 기준에서 부합하는 거는 여전히 저는 메리츠가 가장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제가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함으로써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경작표류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블로거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분께서 이제 의결권 수로 바라본 메리츠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그때 겸아 씨랑 저랑 그 메리츠 주주총회를 갔을 때 한 1억 8천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였고, 네. 그 유통 주식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가 한 1.44억 주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뒤로 해서도 의결권이 한 1.4억 주 정도 레벨로 이렇게 행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그렇게 딱 바라봤을 때 이제 조정호 회장님과 특수관계인들이 거의 1억 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큰 돈들이 한 3, 4천만 주는 또 락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유통 주식수 남은 거는 한 3, 4천만 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입량 빼면은 1억 6천만 주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리고 지금 가격 그대로면은 메리츠가 연간 소각해 갈 게 1억 3천만 주. 1,300만 주. 1,300만 주. 아니면 1,400만 주. 이 정도 레벨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28년도 전에 변곡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메리츠가 실제로 QOQ로 자기네 PER 10배라고 하는 거에 기준 가격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역산해서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분기 때는 17.3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분기별로 1, 2만 원 단위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리츠는 이걸 계속 자기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주가가 안 올라 버리면은 EPS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본을 계속 쏟아부을 요인이 강화되고 있고, 그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는 주식수가 말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강화 메커니즘 속 안에 계속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8년도까지 정말 제 기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완벽한 어떤 차익거래 실험 같은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장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좀 계산이 되는 약간 그런 형태에 대한 이야기지만 본업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포지션을 갖고 있고, 또 본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은, 사실 이번 메리츠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투자자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겸아 씨도 지금 답답함을 느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화재 실적을 많이 기대했어요. 화재 실적을 엄청 많이 기대했던 이유가 그 보험저널이라는 매체에 보면은 화재의 아메바 결산 손익을 조금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메바 손익이라고 하는 거는 메리츠 내부에서 그 조직을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이게 자기 조직마다 이렇게 실적을 모아서 내부 합산을 해본 실적을 말하는데, 그 합산 실적이 YOY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화재 상반기 자기네들 내부 목표보다 50%나 잘했다고 했어요. 뭐 신계약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신계약 시장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시장이 10% 정도 이렇게 역성장을 했는데 메리츠는
그 이상 성장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신계약 GA 채널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화재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신계약 시장에서 메리츠가 유독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본업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 CSM을 이렇게 줄 세워놨을 때 그 덩치에 대비해서 보험 손익이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그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보니까 메리츠는 장기 인보험을 거의 위주로 상품을 깔아놨잖아요. 네. 근데 뭐 삼성화재나 DB손보나 이런 애들은 일반 보험, 그 중에서 일반 보험도 비중도 높고, 그리고 장기 인보험에서 뭐 질병 관련된 그런 거 말고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메리츠는 이제 장기 인보험, 그 중에서 질병 관련된 보험 상품군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메리츠가 최근에는 예실차가 계속 뭐 크게 팍팍 튀진 않아요. 근데 메리츠가 한 23년, 4년,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예실차가 막 빵빵빵 나왔던 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메리츠가 여태까지 최선 추정으로 손해율을 가정해가지고 했는데, 그 예상된 손해율보다 5%에서 10%포인트 정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보수적으로 한 것 대비 평년마치 나왔을 때 예실차가 5에서 10%포인트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실차가 안 났다는 거는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 사고라고 하는 거는 1분기 때는 뭐 호흡기계 질환이나 이런 걸로 드러났었고, 2분기 때는 어떤 암보험에 대한 그런 소급 적용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많이 있어서 예실차가 안 났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상반기의 이슈는 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 편차 내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거든요. 그럼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지금 CSM도 계속 커져가고 있고, 가정도 우호적으로 돼서 CSM이 이번에 크게 늘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경상이 될 체력도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 인보험 노출도가 큰 게 이제 기저효과로 작용해서 다시 평년으로 돌아오면은 메리츠는 최선 추정에서 세웠던 손해율보다 다시 또 예실차가 크게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잘 아쉽게 나온 건 맞는데, 어쨌든 컨센서스보다는 또 잘했고, 그러면은 컨센서스보다 잘한 이 실적조차도 하답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 내년에 화재가 또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증권 쪽도 보면은 증권 쪽도 사실 리테일 비중이 막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이번에 초불장을 못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도 뭐 그거는 아쉽지만은, 예를 들어서 증시라고 하는 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황일 때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고 불황일 때는 당기순이익이 안 나고 하는 그런 것들의 노출도가 크게 되는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메리츠는 항상 컨퍼런스 콜마다 강조하는 게 이 변동폭을 줄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주식 자산에 대한 이제 금액 투자금을 많이 늘렸지만은 거의 다 뭐 OCI 계정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게 이 주식 상품의 가격 변동이 본인들의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를 최소화한다던가, 아니면은 저번 컨퍼런스 볼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금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뭐 화재에 우호적이지 않냐,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우리는 금리 방향성에 베팅하지 않고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그런 호황과 불황 그리고 금리의 오르내림 같은 것들을 해칭하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메리츠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DNA다. 이렇게 해서 증권도 저는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홍콩의 지점을 처음으로 이제 메리츠가 해외로 간다 그래요. 근데 자본금이 작아요. 자본금이 작은데 저는 여기서도 메리츠의 그 자본 배치에 대해서 제 딴에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일단은 메리츠는 어떤 시장이 돈이 된다라는 거에 앞서서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있느냐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콩의 법인을 세우려는 이게 그리고 뭔가 구체적으로 10명 내외라는 그게 쌓였거든요. 그리고 자본금도 많이 투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적임자를 찾았다. 그리고 자본금을 적게 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실익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 생각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글로벌 딜을 거기서 소싱을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 본사로 갖고 와서 대출을 일으켜서 국내에 그걸 딜을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작은 자본으로 딜을 발굴하기만 하면은 사실 한국 내로 그 딜을 갖고 와가지고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형태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메리츠의 만약에 해외 법인에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500억 정도의 자본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조 단위들을 따오거나 몇천억 단위의 딜을 따서 국내에 그걸 푼다라고 하면은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조차도 메리츠의 어떤 그런 ROE, ROIC를 선택하는 그 자본 배치도 역량이 저는 되게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본업을 이렇게 잘하고 자본 정책을 그 주주환원에 투입하는 그 메커니즘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 기준에서는 계속 탑픽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저는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한 적이 없네요. 제가 공성주주라 가지고. 아니 저는 뭐 다른 기업들도 네, 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방금 들은 홍콩까지 들어간 건 아예 처음 들었던 얘기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어쨌든 큰 줄기만 먹어도 충분하다 약간 그 주의잖아요. 그래서 큰 줄기를 보려고 그러니까 기업 여러 개를 이렇게 뿌려놓고 보니까 막 그렇게 큰 줄기 아니까 핵심적이지 않은 건 다 가지쳐버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보거든요. 좀 신선했습니다. 네, 약간 좀 저는 바텀업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내부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 저는 실제로 금융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금융업을 잘하려면 무조건 CEO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JB금융지주도 진짜 재밌게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 JB금융지주 지금은 우리캐피탈, JB 우리캐피탈에 들어간 그 CEO가 핵심 인물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JB 우리캐피탈 CEO가 그 JB금융지주 CEO가 JB 우리캐피탈로 간 다음에 손익이 와이어에 90%씩 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금융은 진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이게 장기 복리처럼 쌓이는 순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세세한 결정들 그런 것들을 왜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레코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숫자로 말해주지 이게 드rum질하게 표현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실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레코드를 시장에서는 그냥 와이어에 뭐가 튀었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가서 그렇게 딜을 따냈네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표면적인 순익 말고 그 투하자 ROE가 좀 더 띄는 것 같아요. 와, 저는 그러니까 금융업에 약간 내가 딱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2명밖에 없어요. 그 2명도 조정호, 김용범이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메리츠가 탑픽이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거 요거는 제가 지금 이 말라가는 행위에 대해서 아까 잡담할 때도 말했던 그 현금의 재발견에 나오는 텔레다인 사례. 텔레다인은 1971년부터 84년도까지 손다이크가 이제 텔레다인 주식이 PER 10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기 주식을 유통 주식의 90%를 매입 소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당기 순이익이 7배 늘었지만 EPS는 40배 늘었고 주가는 100배 올랐던 그 사례에 계속 크게 공감을 하고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의 김영범 회장님이 그 컨퍼런스 콜 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거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주식을 우리가 사서 없애버리는 거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아무튼 저는 뭔가 투자를 이렇게 좀 뭔가 가슴 떨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할 순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숫자로 말해주고 있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냥 사이비처럼 꿈만 이렇게 가득하게 해서 주가 10배가 하는데 사업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객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쌍두마차가 지금 저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데 주가만 좀 답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10분 활용해서 매매도 솔직히 하긴 했으니까 어쨌든 메리츠라는 주식의 어떤 주가 리듬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봐오면서 그걸 좀 투자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고 근데 또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과 그 벌어지는 10배에 대한 값이 계속 커감을 느꼈을 때는 또 다시 이번에는 매매보다는 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네. 그 무사님은 그러니까 주식을 대하는 게 삶을 대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치하게 하려고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 관계하려는 사람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좀 바텀업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막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도 제가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것도 바라봤을 때도 그 APR 같은 회사는 보면은 APR은 화장품 회사라기보다 마케팅 회사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화장품이라는 바텀업 산업 내에서 탑다운을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APR은 저는 그 당시에는 좀 과소평가했지만은 알고 그냥 엄만 화장품이지 바텀업으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봤을 때는 또 너무 박수치게 제 생각을 바꿨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기업들을 바라보고 그게 좀 같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네. 저는 네. 그냥 갑자기 좀 샜는데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지만 네. 일반 사람들도 사실로 인정을 해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잡담하다가 그 네. 얘기했던 게 주주 환원율 얘기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정유주, 발레로나 뭐 마라톤이나 뭐 필립스나 이런 애들이랑 그 다음에 샌디스크랑 마이크론이 올해랑 내년에 비교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시총 대비 주주 환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네. 5개 회사가. 뭐 전익도 이제 하면 더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이 많아질 건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에서는 뭐 채권형 주식, 예를 들어 메리츠나 뭐 미국 기업으로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도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이 한 6%, 6.5% 나오거든요. 근데 이 6이랑 6.5랑 네. 그 다음에 이 에너지주나 뭐 반도체 이런 애들의 9%, 10%랑 놓고 보면 그냥 그러니까 그 본질은 이렇게 내팽개치고 숫자만 보면 얘네가 더 높네? 라고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게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실히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 주식 자체가 아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사이버머니 넣고 사이버머니 불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대해버리니까 그렇게 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본질은 이게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함에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혹할까 하면은 뭔가 좀 아닐 것 같다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중이 고민을 해야 되니까. 맞아. 저는 근데 그 후자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가치 투자 말고도 제가 뭔가 되게 크게 매력을 느꼈던 제 투자 기간 동안에서 그 되게 저한테 진짜 머리를 빡 때렸던 사례들은 삼양식품이나 실리콘투, 이번 반도체는 제가 조금 공부를 잘 못했지만은 그것도 속하겠고 하는 그런 진짜 누가 봐도 초대장주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알아보려는 눈은 사실 제가 말하는 그런 본질이랑도 완전히 겹치거든요. 완전 겹치죠. 그래가지고 이걸 찾는 게임을 계속할 생각이고 그래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제 생각에는 이제 아직 새롭게 펼쳐진 게 없어요. 지금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도 하지만 그런 것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새롭게 뭔가 팍 나온다면은 저는 메리츠가 지금 제 기준에서 가장 좋은 거지, 그때는 그걸 제가 알아보는 눈이 길러졌고 그리고 그걸 알아보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 실제로 보인다면은 당연히 동참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끝내고 싶다. 네. 아무튼 좀 다른 성향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본질은 완전히 같아서 비슷하죠. 항상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또 맨날 또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회 촬영이나 했어요. 네. 예. 10회면 거의 지금 2년 넘었네요. 예. 분기마다 한번 하니까 어쨌든 계속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저번 달에 녹음을 네. 한 다음에 하니까 막 크게 할 할 얘기가 얘기가 없어요. 네. 네, 없을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네. 2월, 8월, 11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